한국 IR 협의 리서치 센터 연구위원들이 직접 쓴 리포트를 기반으로 기업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이원재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알아볼 기업이 S트래픽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철도 테마 하면 항상 들어가는 네네. 기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어떤 회사인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이 제목에서도 트래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네. 교통 솔루션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철도 사업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철도 비중이 높아졌지만 원래는 이제 도로 사업이 캐시카우였고요. 도로, 철도, 항공, 하여튼 그 교통 관련한 그런 시스템을 공급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3년 설립되었는데요. 삼성 SDS에서 이제 분사하면서 설립이 되었는데 사실상 업력은 30년이 넘었습니다. 모태 기업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의 교통 솔루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삼성 SDS로 이관이 됐었고 1998년도에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 SDS 분사하면서 그 사업 부문에 종사하던 그런 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으로 새로 창립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주목하는 것은 제목에도 있는데요. 북미 AFC 시장, 즉 이게 영무 자동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철 탈 때 개찰구 통과하잖아요. 네. 그런 시스템을 공급하는 건데 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성장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개요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면 일단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도로 부분이 매출 비중이 높았어요. 한 60-70% 높고 철도 부분이 한 30% 이렇게 됐었는데 최근에 이 철도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 AFC 부분이 북미 쪽에서 고성장하면서 최근에 철도 부분의 매출이나 이익 기업 비중이 70%를 넘어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회사로 또 이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게 서울교통공사인데요. 거기에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로 2016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내후년 27년도까지 10년간 이 교통카드 사업을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에서는 뭐 우리나라 도로 시스템의 그런 역사를 함께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고속도로 우리 톨게이트 지나다 보면 그 이제 TCS라고 해서 이 교통요금을 징수하는 그 시스템도 여기서 만들었고요. 또 하이패스도 여기서 이제 최초로 공급을 했고요. 또 2016년도에는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나다니시면 하이패스가 기존에는 이렇게 레인이 하나씩 있었는데 지금 다차로 하이패스라고 그래서 4개, 3개짜리를 한꺼번에 묶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바로 통과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MLFF라고 해서 다차로 하이패스라고 하는데 그것도 동사가 국내에서 최초로 공급을 한 업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도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제르바이잔, 뭐 고속도로, 뭐 TCS 시스템을 수주했었고 또 프랑스 파리라든가 스페인 이런 데서는 VPSD라고 해서 PSD가 이제 그 스크린도어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공급률이 100%인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그 스크린도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스크린도어도 그 안전상 이슈로 지금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스페인하고 파리에서도 그걸 이제 그 시제품을 납품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근데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그 스크린도어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AFC 시장에 대해서 그 뭐 영어로는 Automatic Fare Collection 그래서 AFC거든요. 요금 자동 징수 시스템인데 미국에 그 사업자가 이미 있어요. 미국에 이제 티머니 같은 사업자가 이제 큐빅이라고 있고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사업자고 미국 시장을 거의 80% 이상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고요. 또 컨듀언트라고 또 2대 사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2019년도에 워싱턴 메트로 이제 워머타라고 부르거든요. 워머타의 그 AFC 구축 사업에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5,200만 불 1차 수주가 있었고 2차까지 합쳐서 거의 8천만 불대 수주가 있었습니다. 거의 1,000억대 이상이 되는데 그걸 워싱턴에서 수주하면서 이 페어게이트, 그러니까 개찰구죠. 그 네. 플랫폼을 거의 1,330개 정도를 그 페어게이트를 교체를 했었고 실제로 이게 이제 목적이 부정승차를 방지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미국에서 워낙 부정승차가 심하다 보니까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그 도시 교통국의 그 누수액, 그러니까 세금 누수가 이제 천문학적인 세금 네. 누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교통 그 부정승차를 방지하고자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동사가 워싱턴에 이걸 설치하고 나서 부정승차 율이 70%가 줄어들었다라는 레퍼런스를 지금 가지고 워싱턴으로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수주를 또 받았고요. 네. 작년 말에는 LA에서도 또 프로젝트 사업을 수주를 받았고 동사가 이제 향후에는 올해 내년에는 이제 그 뉴욕까지 진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부분에서는 그 열차 제어 시스템 즉 신호 체계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데아티아이라든가 또 현대 로템, 국내 LS 일렉트릭 이런 사업자들과 같이 철도 신호 시스템에서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이 KTCSM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철도가 생긴 게 거의 뭐 19세기 말입니다. 1899년 경인선부터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120년간 그 철도 신호 체계가 거의 유럽산이에요. 유럽 표준을 따르고 있고 우리나라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거의 철도가 생길 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른 거죠. 다 해외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철도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호환이 안 돼요. 통합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철도공사 포함해서 이제 그걸 이제 국산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고 동사가 KM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해서 시범 사업에도 참여를 했었고 우리나라 공공기업의 첫 그 사업인 부산 도시철도 양산선에도 첫 수주를 한 그래서 앞으로 국내 철도 신호 체계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국산화 작업을 거칠 텐데요. 그 부분에서 이 시장을 어느 정도 선점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을 보면은 원래는 도로가 주력이었는데 도로 사업 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에 2년 전에 60%였다가 뭐 23년도에 40%, 작년에 23%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철도 부분은 거꾸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부분이 지난해 76%, 그 도로가 23%로 줄어들고 있고 이익 기여도도 비슷하게 철도 부분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철도 부분에서 늘어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철도 신호 국내 부분이 아니라 AFC, 즉 미국의 그런 지하철 시스템의 그 요금 징수 시스템을 공급하는 그 AFC 시장에서 고성장하면서 철도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워싱턴에서 게이트 설치한 사진이 이렇게 되고요. 한 1.4m 정도 되는데 이제 부정승차가 주로 이걸 뛰어넘거나 뭐 네. 밑으로 기어 내려가거나 이 턴스타일을 이제 물리적인 힘으로 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요 옆에 보면 이제 엑스게이트 있잖아요. 장애인들 드나드는 거기를 그냥 통과해 버리는 이런 건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서 원초적으로 그걸 막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70%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요게 이제 최근에 설치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바트라고 하는 교통국의 시스템인데요. 워싱턴 때보다 훨씬 더 강화해가지고 아예 뛰어넘을 수 없는 한 명도 통과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정승차율이 여기선 70%가 아니라 거의 100% 가까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주 현황은 이제 문찬종 대표,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 SDA의 이제 그 교통 솔루션 부분의 대표로 계시던 분인데 이분이 창업자고요. 이분 포함해서 수십 명의 인력이 이제 같이 스타트업으로 나와서 있고요. 전체 250명의 직원 중에 거의 40%가 20년 이상 된 기존의 삼성 인력이다 보니까 이 업체가 지금 매출액이 2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경쟁해서 수주를 따낸 거잖아요. 그 네. 경쟁 기업들이 다 10배가 넘는 규모의
그런 조 단위의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DNA는 어디서 왔을까를 보면 역시 30년 이상 이 삼성전자 기존의 인력들, 그 기술력이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업력을 그때부터 이제 워싱턴이라든가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교통국하고 네트워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가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살짝 언급해 주시긴 하셨는데 몰랐어요. 미국 대도시에서 부정승차 네.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줄은. 상당히 심각하고요. 네. 최근에 뭐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유튜브를 보면은 네. 이 페어 이베이전이라고 해서 이게 이베이전이 회피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페어 이베이전을 치면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10대 도시만 봤을 때 부정승차에 따른 세금 누수액이 1.3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MTA라고 해서 뉴욕만 봤을 때 거의 뭐 7억 불 정도 되니까 뉴욕만 봤을 때 1조 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부정승차율이 있는데요. 보시면 버스, 이제 MTA가 버스도 운영하고 이제 지하철도 운영하는데 버스는 거의 48% 부정승차율이. 2명 타면 1명이 돈을 안 낸다는 얘기고요. 네. 지하철은 14% 정도. 버스에 비해서는 낮지만 문제는 전철 타는 사람이 버스 타는 사람보다 훨씬 많잖아요. 뉴욕 지하철은 그 역사가 47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지하철이 한 270여 개 되거든요. 거의 200개 이상이 많은 세계 최대 대중교통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MTA예요. 뉴욕 MTA. 그런데 그 MTA에서 1조 원의 지금 그걸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건데 비교를 해보면 서울 지하철 그 1호선에서 8호선까지 보면은 역사가 270 몇 개 있고요. 일일 승객 수가 660만 명입니다. 일일 승객 수가. 오히려 뉴욕보다 많아요. 뉴욕은 550만 명이거든요. 근데 1조 원의 연간 손실을 내는데 한국은 서울은 얼마나 낼까요? 승차에 대한 누수액이 1.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뉴욕이 1조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반은 버스에서 나오고 반은 지하철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지하철에서만 거의 5천억에 가까운 손실을 연간 보고 있다는 건데 서울은 그게 훨씬 더 승객 수가 많은데도 1억 원밖에 안 된다고요. 1.5억 원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뉴욕이 동사가 워싱턴에 공급한 것처럼 시스템을 공급해서 70%라도 부정승차 누수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거의 지하철에서만 3, 4천억을 감소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미국 10대 도시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 페어게이트를 현대화하는 그런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 동사가 수주를 따냈는데 4년 후에 23년도에 또 샌프란시스코 바트에서도 동사한테 발주를 줬어요. 그래서 그게 4,700만 불, 거의 한 6, 700억 정도 되는데 그걸 연이어서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작년 10월에 또 LA 메트로에서도 또 그 시범 사업으로 프로젝트를 또 따냈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의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동사가 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에는 거대 자이언트 기업이 2개가 있다는 거죠. 큐빅이라는 그 회사, 한국의 티머니 같은 그런 회사가 전체 매출액이 거의 2조 원에 육박하고 이 교통 시스템만 1조 원에 해당하는 동사는 지난해 매출액이 2천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큐빅이라는 그런 거대 기업, 또 컨디언트도 이제 큐빅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 솔루션 매출액이 거의 1조 원에 달하고요. 2위 업체인 그 미국의 컨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 시스템이 거의 8천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동사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거대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하고 경쟁해서 지금 따냈다는 거에서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게 이례적인 사례로 지금 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동사가 시장을 지금 다크호스로 지배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승차율을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는 이 버스 부분에서 보면은 20%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40%대로 지금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이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이제 6%대 한 자리였는데 지금 14%까지 높아졌다가 최근에 10%까지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사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큐빅하고 컨듀언트인데요. 큐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는 세계 최대 기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상장사였는데 나스닥 상장사였는데 이제 베리타스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어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이 투기 자본이 인수를 하면서 21년도에 사기업화되면서 상장은 취소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실적이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20년까지 실적을 보면 거의 15억 불 정도 매출액, 그러니까 2조 원 정도 매출액,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교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혹시 뉴욕 가보셨나요? 가봤어요. 거기 보면은 뉴욕에 가면 반드시 필요한 게 그 교통카드잖아요. 맞아요. 그 노란색 네. 교통카드. 그게 메트로 카드잖아요. 그거를 1990년대부터 운영한 회사가 큐빅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이상 큐빅에서 그 메트로 카드를 운영한 그런 티머니 같은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올해부터는 이 메트로 카드가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뉴욕에서 새롭게 도입한 게 이 옴니카드라는 건데, 이 옴니카드의 또 사업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뉴욕 지하철 MTA가 지하철 페어게이트를 이제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카드 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이 큐빅이기 때문에 네. 동사가 이제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제휴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도 하고요. 예. 컨듀언트는 상장사입니다. 나스닥 상장사고 지금 뭐 시가총액이 거의 7, 8천억 정도, 5억 불 정도 하는 그런 회사고요. 최근에 이제 바트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이제 경쟁한 기업인데 동사에 이어서 이렇게 2위 그 점수에서 2위를 차지한 업체예요. 그러니까 큐빅이 시장 지배율은 1위지만 바트에서 나타난 그 결과를 따르면 기술력이라든가 뭐 가격 경쟁력 여러 가지 봤을 때 동사가 1위를 차지하고 큐빅이 2위, 컨디언트가 2위, 큐빅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좀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미국의 AFC 사업이 중점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 차트로 보여드리면 2019년도에 처음으로 워싱턴에 워마타에 진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최초년도에 매출액이 48억이었습니다. 48억이었고 그게 지난해 600억대로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요. 5개년간의 매출 연평균 성장률, 즉 CAGR이 66%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도로 부분, 철도 부분은 정체되고 감소하고 있지만 이 미국 부분에서 고성장하면서 매출액이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일 거래처로 워싱턴 교통국 워마타만 봤을 때는 역시 미국 매출액하고 비슷하지만 24년도에 보면 이제 345억인데요. 600억 중에 한 200억 이상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 바트 매출액이 24년부터 추가됐기 때문에 24년도까지는 거의 전체적으로 워싱턴 워마타에서 나온 매출액이다. 누적으로는 거의 1,100억대에 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미국의 AFC 시장에서 성장을 해왔고 주로 워싱턴하고 샌프란시스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4,700만 불 수주를 23년 말에 받았고 네. 그게 올해 작년하고 올해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30%를 이미 완료를 했고 올해 70%. 지금 매출액이 한 700억 정도 수주를 받은 셈인데 4,700만 불이요. 한 600억대 중반 되는데 200억대는 지난해 이미 완료를 했고 올해는 나머지 70%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제 워싱턴이나 샌프란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LA하고 이제 뉴욕으로 이어질 거라는 그 기대감인데요. 작년 10월에 이 LA에서도 역시 그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요. 500만 불 정도밖에 안 되고 페어게이트 수도 크지 않습니다. 한 40개 정도. 이 LA 국제공항의 환승센터 그리고 LA의 그 퍼플라인이라고 하는 그 세계 역사의 일부 페어게이트를 교체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이게 프로젝트 그 파일럿 사업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성공했을 때는 LA에서 향후에 이제 한 1,200개 정도 페어게이트가 있는데 그걸 전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 아마 그걸 입찰을 해서 아마 공급자를 선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주목해야 될 점은 미국이 특히
특히 LA가 내년부터 국제 행사가 계속 있습니다. 내년도에 북중미 피파 월드컵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 연도에 27년도에 이제 NFL 미식 축구죠. 그 슈퍼볼이 있고 28년도에 LA 하계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행사를 연이어서 내년부터 계속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국 LA 메트로에서는 그 부정승차도 방지하고 치안도 유지하고 그 대중교통 환경을 좀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페어게이트를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에 지금 나서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LA 현지 매체에서 지금 방송에 나타난 건데요. 이 페어게이트가 거의 2.4m에 달합니다. 사람 키보다 커요. 절대 넘을 수 없는 네. 그런 페어게이트를 점점 이제 강화되고 있죠. 이 그 부정승차를 점점 더 크게 워싱턴부터 샌프란시스코 계속 이제 그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가지고 더 높은 그런 페어게이트를 만들었고요. 최종 동사의 타겟은 역시 뉴욕 시장입니다. 지금 뉴욕에서 올해 보면은 올해부터 29년까지 이제 캐피탈 플랜이라고 해서 투자 계획을 여기서 이제 5개년 주기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684억 달러, 거의 100조 원에 달하는 그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페어게이트 관계된 투자가 11억 불입니다. 거의 1.6조 원 정도 달하는 페어게이트 구축 예산을 지금 확보한 상황이고 향후 5년 이내에 이게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국제 행사를 앞두고 LA뿐만이 아니라 뉴욕에서도 1, 2년 내에 이 사업이 본격화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뉴욕에서 이 QPL이라고 해서 입찰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공급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에 있고 역시 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주력 큐빅 그리고 컨디언트 그리고 에스트래픽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동안의 레퍼런스로 봤을 때 워낙 이제 동사가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워싱턴 또 샌프란, LA에서도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뉴욕에서도 역시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뉴욕의 페어게이트가 거의 5천 개가 넘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더라도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이걸 수주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2, 3개 사업자가 나눠서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뭐 동사도 일부 물량을 받아서 수주해서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동사의 기술력이 미국의 현재 기술 업자들을 지금 압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워싱턴에서 처음에 2019년도에 수주했을 때는 잘 몰랐을 거잖아요. 에스트래픽이 한국의 중소기업인데 네. 미국이 큐빅을 이겼다. 상당히 파란을 일으킨 건데 두 번째 샌프란에서도 이걸 따낸 거죠. 그러니까 현지 기업들은 컴플레인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에스트래픽이 따냈는지 소명하라는 그런 컴플레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친절하게도 이 바트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PPT로 20페이지로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그 공급자 선정의 결과를 PPT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왜 에스트래픽이 그 공급자 선정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평가 점수입니다. 평가 점수의 기준이 4가지예요. 이 테크니컬, 기술 점수. 두 번째가 퀄리피케이션, 그래 팀의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프라이스, 가격 경쟁력이 있느냐.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오럴 테스트, 인터뷰를 네. 얼마나 잘했느냐인데 이 테크니컬 점수하고 이 프라이스가 각각 40%씩 배점이 돼요. 40%, 40%, 나머지가 20%씩인데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기술 점수가 에스트래픽이 36점입니다. 오. 컨디언트는 꼴찌했어요. 26점. 그리고 큐빅이 26점, 네. 컨디언트가 29점. 그래서 기술 점수에서 압도적으로 동사가 1등을 했고요. 팀 퀄리피케이션, 그러니까 그 팀이 이걸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있느냐를 봤을 때 동사가 19점으로 제일 높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 프라이스 가격 경쟁력인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다 성장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성능도 좋은데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네. 성능도 좋은데 가격이 싸기 때문에 한국산으로 가자. 이런 패턴이 계속 모든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가격이 동사가 낮지가 않아요. 보시면 이 세 개 회사가 가격이 거의 다 점수가 비슷하잖아요. 19점에서 20점 사이잖아요. 가격을 비싸게 써냈는데도 동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가격 점수에서 낮았다면 이게 수준을 만약에 싸게 했다면은 수준은 했지만 이제 저부가 가치를 가질 텐데 지금 가격도 이런 미국 현지 업체에 비해서 낮지 않다.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고요. 오랄 테스트 부분에서도 역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3점, 100점 만점에 93점을 얻어서 큐빅 같은 경우에는 70점대, 컨듀언트는 80점대 이렇게 압도적인 결과로 따냈다. 이게 LA나 뉴욕에서도 분명히 레퍼런스가 될 걸로 이렇게 동사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 포인트가 이 신교통카드인데요. 결국은 이 동사가 AFC 그 미국 시장으로 진출해서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는 이 서울 신교통카드인데 이 카드 이 한국 그 서울교통공사가 일일 승객이 제가 660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승객 수도 많을 뿐더러 세계적으로 가장 현대적인 최신의 지하철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이제 서울교통공사 이제 서울 전철이 이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이 사업 시스템을 운영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레퍼런스가 돼서 결국은 북미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시장에선 실적으로만 보면은 이 서울 신교통카드를 설립한 거거든요. 이 사업을 따내면서 동사가 7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거의 500억 가까운 이 투자비가 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관리 운영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는 동사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익을 냈어야 되는데 이익이 안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사가 처음에 이 카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에서 100억대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50억이 채 안 돼요.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면 2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20년도부터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지하철 이용객 수가 급격하게 줄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임승차 노인이 많아졌죠.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인원이 계속 노령화되면서 많아졌고 또 지하철 요금이 오를 줄 알았는데 그 시기에 1,400원이 오르지 않았죠. 계속 네.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광고 사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매년 연간 100억대 이상의 이렇게 손실이 계속 발생하면서 500억을 인식하고 있던 이 자산이 다 대손 충당을 하면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계속 늘어나다가 최근 2년 동안은 손실이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7억, 마이너스 3억으로 이제 줄어든 상황이라서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서 실적의 우려감이 이 자회사 서울 신교통카드로부터 있었고 이게 또 주가의 발목을 잡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북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된 사업이다. 그래서 뭐 미운 오리 새끼였지만 네. 뭐 백조로 태어난 그런 격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이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인데요. 밸류업 계획인데 동사가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밖에 안 되는 작은 중소기업인데 지난해 이제 9월에 밸류업을 발표했는데 이게 코스닥 업체로서는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IR 이 밸류업에 상당히 적극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코스피 기업들이고 뭐 금융권이라든가 이제 저 PBR 그런 주식들이잖아요. 다 수조 원대 그런 업체들이 대기업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중소기업이고 코스닥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두 번째로 밸류업을 이제 발표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PBR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PBR 1배입니다. 1배. 근데 목표를 내년 말까지 PBR 2배로 높이겠다. 즉 지금 주가를 2배로 높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역시 이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있는데 3년간 자사주를 150억을 매입하겠다.
그 중에서 이미 지난해 12월에 30억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미 일부를 이행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사주 소각을 그 150억 중에 3분의 1, 그러니까 50억 원을 소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난 2월에 이미 기취득한 자사주 28만 9천 주, 한 2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목표의 거의 절반 정도를 이미 이행을 했습니다. 상장이 그러니까 발표는 많이 했지만 이행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결과를 네.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결산 배당을 매년 20% 늘리겠다. 그러니까 23년도에 이제 주당 배당액이 40원이었는데 지난해 60원으로 50%나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행을 했고 역시 올해는 뭐 80원, 내후년엔 1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배당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월에 이제 그 정기 주총이 있었고 거기서 분기 배당을 이제 1년에 한 번만 하다가 이제 분기로 배당을 확대하자. 또 배당 기준일을 기존에 이제 늘 12월 31일이었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기업 간의 그 배당 기준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는 배당이 정해지고 나서 배당 기준일을 이제 주총을 통해서 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배당에 대한 배당락이 이제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주주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실적 얘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미국 AFC 시장에서 상당히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실적 측면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뭐가 있나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북미 AFC 시장일 것이고요. 지난해 매출액을 보면 1,890억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고요. 그게 이제 29% 정도 전년 대비 증가한 실적인데 영업이익은 113억 원으로 매출 증가에 비해서는 이익률이 좀 하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3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11.8%였는데 지난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거든요. 6% 수준으로. 북미 지역의 투자를 확대하면서 신제품 아이템을 계속 개발하면서 그런 R&D 비용 증가가 있었고 또 북미 시장에서 영업 비용 증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회성 비용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 규모와 이익률이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매출 증가는 역시 미국에서 그 워싱턴하고 샌프란시스코 최초년도 그 매출이 겹친 거죠. 워싱턴하고 샌프란시스코 그 교통국의 매출이 겹치면서 매출이 이제 증가를 했었고요. 반면 도로 부분은 계속 이제 매출 비중이 지금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이제 철도가 76%, 도로가 24%였고 이익 기여도도 비슷하게 7대 3으로 이제 철도와 도로가 나눠져 있었고요. 올해 기준으로는 매출 성장률은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1,900억대에서 2,000억 정도까지 이렇게 보는데요. 매출 성장률은 한 자릿대로 높지 않을 걸로 보는데 그 이유는 워싱턴, 그러니까 워마타 매출이 지난해 끝났습니다. 사업이 다 이제 페어게이트를 교체해서 사업이 끝났고 올해부터는 이제 작년부터 올해 샌프란시스코 바트 그 매출액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기저효과죠. 워싱턴 매출액이 줄어드는 없어지는 그런 효과 때문에 AFC 사업이 크게 늘진 않겠다. 올해도 이제 미국 시장의 AFC 매출액은 한 600억 정도로 지난해하고 비슷하게 보거든요. 그 이유는 샌프란시스코가 한 400억대 올해도 기여를 하고 아까 제가 지난해 말에 수주한 그 LA 메트로 그게 한 100억대 이상 LA 메트로가 기여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LA 메트로에서 추가 발주를 낼 수가 있고 또 뉴욕에서도 올해 공급자 선정 이슈가 있는데 그게 올해 실적에는 특히 수주에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다. LA와 그 뉴욕 메트로 MTA 집중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상 실적 말씀드렸습니다. 네, 북미 시장에서의 수주 현황이 실적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주가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주가는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BR 1배 수준입니다. PR로는 올해 실적 PR 9배 정도 상황인데 코스닥
평균 PBR이 2배가 넘잖아요. 2.3배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절반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사의 과거 평균 2017년도에 상장 이후에 평균 PBR은 2.6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이제 동사의 그 박스권의 하단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기업은 과거에 2017년에 상장하고 18년, 19년에 상당히 주가가 좋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철도 사업에 기대감이 컸어요. 철도 테마주로 분류가 되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네. 대북 관련주, 실제로 우리가 러시아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유라시아 철도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그래서 이 철도 부분에서 대표적인 그런 기대주로, 관심주로 이제 분류가 되었었기 때문에 당시에 주가가 높았던 거죠. 그 이후로 실제로 보면은 2019년 5월인가요?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협상하면서 싱가포르였던가요? 깨졌잖아요. 하노이 회담이었죠. 하노이 회담. 협상이 결렬되면서 주가가 정확하게 일치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아무래도 그 철도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있었고, 네. 그 이후로 이제 추가로 주가가 하락한 배경에는 제가 아까 도로가 주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거에는 도로 매출액이 800억대였어요. 그러다가 지난해 400억대로 이렇게 계속 매년 조금씩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고 도로 시스템이 다 선진화되었잖아요. 더 이상 교통 도시 철도뿐만이 아니라 고속도로가 신규로 설립되는 게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시스템이 도로가 새로 생길 때 많이 이제 늘어날 텐데, 그 TCS라든가 뭐 하이패스라든가 뭐 이런 게 네. 늘어나야 될 텐데, 지금은 새롭게 조금 생겨나는 노선에만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로 부분의 매출과 이익 기업 비중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 그 부분은 이제 리스크 요인일 테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아까 그 신교통카드 말씀드렸는데, 신교통카드 그 자회사를 설립하고 2017년 이후로 지금까지 누적 손실이 500억대에 달합니다. 아까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계속 손실이 이제 누적되면서 그게 이제 연결 대상 실적까지 부담을 줬죠. 그러면서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준 거고,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실이 이미 일단락됐다. 네. 거의 대선 충당금을 거의 전부 반영하면서 지금은 손실이 뭐 2억, 3억 얼마 발생하지 않는 BEP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지금 투자 포인트가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F 시장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지금까지 5년간 CAGR이 66%에 달할 만큼 고성장을 했는데 끝난 것이 아니다. 미국의 10대 그 교통국 중에서 이제 워싱턴, 샌프란, LA 정도 한 거예요. 네. 나머지 그런 교통국에서도 동사한테 계속 인콰이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이 만약에 뉴욕 시장을 뚫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나머지 미국의 보스턴이라든가 뭐 필라델피아라든가 그렇죠. 뭐 달라스라든가 그런 모든 그런 교통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계속 미국 시장에서도 주력 사업자가 될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두에 이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도로 매출의 하락을 잠깐 언급해 주시긴 하셨는데 네. 덧붙일 얘기가 있을까요? 리스크 요인에 역시 도로 부분이 이게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 기업 비중이 하락한다는 건데요. 도로 부분은 철도 부분에 비해서는 더 고부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TCS라든가 이런 그런 설비들이 동사가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운영을 해요. 거의 턴키 수준이네요. 턴키죠. 그렇다 네. 보니까 이 AFC라는 건 그냥 만들어서 공급하고 마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로 부분의 그 매출 총이익률이 한 24% 정도 됩니다. 철도 부분은 5%포인트가 낮아요. 도로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로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익률은 커져요.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도로는 쪼그라들고 있고 철도가 커지면서 이익률이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도로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은 역시 좀 아쉬운 부분이다. 네. 리스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에스트래픽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 볼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이원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 이번에는 김선호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알아볼 기업은 SK 이터닉스입니다. 생소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회사일까요? 예, 생소하게 생각되시는 거는 네. 이 회사가 2024년 3월에 신규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SK D&D로부터 2024년 3월 1일에 인적 분할돼서 설립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그전에도 SK D&D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SK D&D가 진행했던 신재생 에너지 및 ESS 사업과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네 가지 사업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ESS 이렇게 네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D&D는 2008년에 남원 태양광 발전소 운영을 시작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진출했고요. 중소형 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80메가와트 정도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제주 가시리 풍력 발전소 30메가와트 발전소를 지금 운전하고 있고요. 지금 이러면서 육상 풍력 사업의 발전에 진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미국 연료전지 업체 블룸에너지와 연료전지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현재까지 5개 연료전지 발전 프로젝트 지금 수행 경험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S 쪽에서는 그 2017년에 수요자 측 ESS 사업에 진출했고요. SK 이터닉스가 투자한 ESS 자산을 고객이 사용하고 ESS를 활용해 절감된 전기료의 일부를 동사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국내에서 795메가와트 규모의 ES 설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풍력, 연료 전지, ESS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제가 알기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그리고 업황이 썩 좋지만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근데 현재 나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미래 개선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리포트의 작성 의도입니다. 업황은 부진하지만은 기업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구매에 대해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한 근거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에 이런 관심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인 아리백 캠페인 현황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리백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2014년 처음 얘기가 됐고요. 아리백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또는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조달하는 것을 아리백을 달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백 참여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연간 전력 소비량이 100기가와트 이상 소비 기업이나 포춘 1000대 기업과 같이 글로벌 위상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리백 선언한 기업은 436개가 있고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BMW, GM 등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업들 중심으로 자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에 대해서 점차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게 갖는 파급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인들이 사용하는 전력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협력사나 부품 서비스 제공사에게 재생에너지 이용을 요구하고 있고요. 국내 대기업들도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의 확대를 요구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서 혼선이 있었지만은 국내 기업에서도 36개가 가입해 있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삼성 계열이 7개, SK 계열사 7개, LG 계열 3개, 현대차 계열 4개 해서 국내 대기업들은 지금 아리백에 동참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아리백을 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아리백 재생에너지를 100%를 이용해서 발전을 해야지 이제 아리백을 달성을 하는 건데요. 요거의 좀 특성이
조달에 대한 증명을 이제 해야지 내가 재생에너지를 써서 발전을 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에너지 속성 증서, 향후 좀 인증서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 업을 이해할 때 좀 키가 돼가지고 좀 어려운 말인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업이 재생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재생에너지원으로 만들어진 전기 자체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석탄 화력 발전으로 만들어진 전기나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기나 그 특성은 동일합니다. 특정한 발전 설비가 하나의 전선으로 직접 연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전력망 안에서 어디서 생산된 전기인지를 분리해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기업이 재생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전기 자체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원으로 전기를 만들 때 함께 부여되는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통해서 아리백 이행을 확인받는다. 이렇게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이 직접 그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워낙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기업은 외부에서 재생에너지 구매를 통해서 아리백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아리백 달성 방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녹색 요금제, 그리고 REC를 사는 방법, 그다음에 PPA를 사는 방법, 크게 세 개로 쪼개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재생에너지 발전사가 전력을 만들게 되면요, 전력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인증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인증서를 첫 번째는 이 전력을 팔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한전이죠. 이쪽이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에 판매를 하게 되면 한국전력공사가 녹색 프리미엄을 붙여 기업에게 팔게 되면은 그건 녹색 요금제가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딱히 그 재생에너지사와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거래소를 통해서 그 녹색 프리미엄을 통해서 아리백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는 이 재생에너지 발전사가 생산한 그 인증서를, 이 받은 인증서를 기업에게 직접 팔기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전력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인증서 특성만 이용해서 아리백을 달성하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 번째 방법은 PPA라고 해서 파워 퍼체이싱 어그리먼트를 해서 직접 그 재생에너지 업체랑 전략 계약을 맺어서 니네가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우리가 직접 사줄게, 이런 형태의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인증서를 활용한 계약이고 밑에는 인증서가 쓰이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업체로부터 전력을 사오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A가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오는 구조다라고 이렇게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강조드린 PPA는 경제성, 전기 요금의 변동성 저감 등 많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 초기부터 참여해야 된다는 하고, 그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전문성과 행정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조달 초기에는 단기적으로 녹색 프리미엄을 이용하거나 인증서를 직접 구매하고요. 중장기적으로 PPA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더라도 그 아리백 선언한 기업 중에서 PPA를 통해 전력 조달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표 보시면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 옅은 파란색 부분의 비중이 늘어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아리백을 계속 함에 따라서 이 PPA 조달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에도 똑같은 상황이 적용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SK 이터닉스는 작년 11월 18일에 공시를 통해서 국내 대기업 계열회사를 상대로 2026년부터 30년간 재생에너지 전력
40메가와트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이 표를 보시면은 계약자는 전기 사용자가 되겠고 SK 이터닉스와 함께 PPA 파워 퍼체이싱 어그리먼트 40메가와트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향후 이제 SK 이터닉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고 이 부분을 하는 것이 SK 이터닉스의 역할과 진입 장벽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SK 이터닉스는 솔라닉스 1호라는 그 펀드를 조성을 해서 발전소를 여러 개 통해서 태양광 발전소 40메가와트 용량의 발전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용량 40메가와트인데요. 여기는 총 48개의 태양광 발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당 발전기의 용량이 1메가와트가 되지 않고요. 발전소당 인수 가격은 15.8억 원으로 태양광 발전소 치고는 규모가 되게 크지 않습니다. 고객에게 30년간 판매할 수 있는 적절한 태양광 발전소 자산을 물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역량은 신재생 에너지 디벨로퍼로서 동사의 경험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사업 규모를 키울 수 있었는데요. 이 솔라닉스 1호에 대해서 SK 이터닉스가 투자한 금액은 1.7억이고요. 지분율은 19%입니다. 향후 자산 취득에 따라서 자금이 더 투자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 태양광 발전 자산을 사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760억 원인 걸 감안하면은 출자 금액이 크지가 않고요. 동사는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여 초기 자본 부담을 줄였고요. 보다 대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발전소라는 특성을 잘 활용한 동사의 디벨로퍼로서의 역량이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 이터닉스가 2024년에 첫 성과를 보인 PPA를 중개하는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그 아리백에서 PPA 수요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PPA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요 쪽에서도 이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전력 수급 기본 계약에 의하면은 2030년까지 평균으로 연간 4.6기가와트 다시 말씀드리자면 4,600메가와트의 태양광 설비가 설치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솔라넥스 1호에서 필요했던 발전 용량은 40메가와트이기 때문에 충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025년에는 SK 이터닉스가 2개의 태양광 발전 자원 구조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리백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 디벨로퍼로서의 SK 이터닉스가 또 가지고 있는 강점까지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실적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예, 일단 방금 말씀드린 네. 중개 시장의 수익은 이 회사의 용역 수입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3년에 112억 원이 인식됐던 용역 수입은 2024년에 솔라닉스 1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크게 늘었고요. 2025년에는 한 개 더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용역 수입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 한 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25년에는 2개가 진행이 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회계 기준 기간이 2024년에는 10개월이었어요. 회사가 2024년 3월에 신규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2025년에는 12개월로 회계 기준 기간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서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증가한 419억 원이 11.2%가 증가한 419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네,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의 PPA 수요가 이제 SK 이터닉스 실적에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셨고,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비교 가능한 기업이 혹시나 있다면 예. 좀 비교 분석해서 밸류에이션도 따져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회사가 2024년 3월 1일에 분할돼서 3월 29일부터 거래됐기 때문에 네. 역사적으로 좀 거래된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상장 기간이 긴
대명에너지를 활용했습니다. 대명에너지는 2022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요. 두 회사 모두 국내 신재생 에너지 시장 업황에 노출되어 있고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도 그 두 회사에 대한 평가가 유사한 것으로 보여요. 이게 두 회사의 주가 추이를 그려놓은 것인데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요. 주가 상관계수를 그려보면 0.84로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명에너지의 2025년 예상 PBR은 1.6배이고요. 22년 5월 상장 이후 PBR은 1.5배에서 3.9배 사이에서 움직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동사의 주가는 밴드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터닉스도 PBR 1.7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읽어봤을 때 시장에서는 부진한 그 신재생 에너지 업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는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낮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좀 업황이 낮다 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올해 1월 15일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생에너지 신년 인사회에서 24년은 체계적 확산 기반을 확립한 해이고 25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해로 거듭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말씀인데요. 근데 실제로 정부가 한 행동들을 보면은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5월 그리고 12월에 걸쳐서 재생에너지를 확산하는 방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정부 주도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상풍력, 태양광, 그다음에 이거에 맞는 시장 제도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다 하나씩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에서는 올해 2월에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정부 주도의 계획적 해상풍력 보급이 가능하게 됐고요. 태양광은 작년 7월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서 입주 유형별로 전략적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부가 그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 개편들이 됐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그동안 어두워 보였다 하더라도 이제는 슬슬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재생 에너지가 25년을 기점으로 회복세로 전환된다면은 SK 이터닉스는 지금보다 높은 PBR 배수에서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SK 이터닉스의 주 리스크 요인 뭐가 있을까요? 예, 그 아까 ESS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피크 저감형 ES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고객이 ESS를 활용해서 절감한 전기 요금의 일정 부분을 수취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ESS를 통해서 많이 절감받으면은 SK 이터닉스도 많이 받지만은 그게 줄어들면은 SK 이터닉스도 줄어드는 구조고 이런 구조는 2016년에 피크 절감용 ES 활용 촉진 전기 요금제가 탄생하면서 나오게 된 비즈니스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S 방전을 통한 피크 저감 기여분의 3배만큼 기본 요금을 할인받고 ESS 충전 시 전력량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었는데요. 이 요금제가 2021년에 좀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SK 이터닉스의 수익도 줄었었고요. 근데 이 요금제가 내년 3월을 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ESS 수익이 한 차례 더 감소할 예정이고 이렇게 되면 SK 이터닉스의 ESS 사업 수익도 한 차례 더 감소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디벨로퍼인 SK 이터닉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김선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